만약에 바닥 가까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는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무려 1600%를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과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상호 관세를 125%를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무역전쟁 자체가 글로벌하게 번지지 않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의 추세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이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한 양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돌려놓는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부대끼는 구간들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들은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고 이 새로운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구심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요,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부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의 기대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면서 반등을 한 것처럼 다시 어떤 결정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압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트루소셜에서 관세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나서 왜 관세를 유예를 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요인들은 사실은 주식에 있진 않았습니다. 주식을 넘어서 채권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특히 10년물 그리고 30년물까지도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잠시 이 흐름들을 끊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협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하워드 루트닉부터 해서 JD 벤스라든지 이 핵심적인 인물들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요, 과거의 이 세계화에서 오히려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가지고 오고 인력을 제공을 받는 것이 미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세에 의해서 세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세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목표치 대비로는 시장에서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 수입하는 이 업자들이 이것들을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부득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아직까지 이 여파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즉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협상 용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75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협상을 위한 이 유예 기간들을 뒀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일정 부분 협상을 하고 이 협상 국가들에게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어떤 요구들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 관세에 의해서 제조업이 리쇼어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이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건비와 이 제조업 인프라가 워낙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과연 싸게 제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이 그림들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그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상을, 일정 부분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처한 무역 구조,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미국이 앞으로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조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의 기반들이 다 해외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군수산업 같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제조업들도 대부분 미국을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본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본인들의 어떤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을 해야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멈출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노릴 거란 겁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부채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온 것은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이 달러가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미국에 묶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고리들을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부대낌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요, 새로운 국면으로 또 치닫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일시적으로 봉합이 됐고, 그리고 뭔가 이 시장에서 환희에 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면들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관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게 됐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여기에서 투자 심리가 꺾이고 소비 심리가 꺾이고 기업 활동들이 위축되게 됐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도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봤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45%로 봤지만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시 같은 탈중앙화 예측 시장에서도 65%를 찍었는데 이 수치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장표는 저희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활용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고려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엔 바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들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덜 반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산 시장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의한 수요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시간이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은 사실 무의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인 피터 린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측은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다. 우리는 결국은 좋은 것을 사서 오래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약간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 개인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시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1분기가 침체될 경우는 사이클 관점에서 2분기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2분기에 국채 차원이 마무리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금리 인하가 1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 그리고 SEC 위원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2025 행사를 통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백악관에서 보하인스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차르인 데비섹스 같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요, 지금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82K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관망 관점을 개인적으로는 가져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흔들거나 돌발 변수들 혹은 경제 지표에 의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기 미실현 손실이 좀 불편하고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구간들,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어설픈 구간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더 저렴하게 사거나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닌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늘 위기를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장표는요, S&P 500이 195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S&P 500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30%, 50%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 구간들, 그리고 닷컴 버블도 이때 있었고요.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그런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S&P 500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 정도의 하락폭은 아니었지만 단 이틀 만에 10%가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하락 구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향후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후, 그리고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이후로 S&P 500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살펴보면은 천문학적인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결국은 시간의 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자산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이 자산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역사가 긴 S&P 500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한번 이 논의를 좁혀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탄생한 비트코인이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역사가 15년, 16년 뭐 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15년에서 16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글로벌 거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구간은 언제였느냐? 바로 2020년 코로나 구간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바닥 가까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는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무려 1600%를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락 이전까지 회복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시장을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549%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섭다라고 해서 조금 더 반등하는 구간들을 보고 들어갔더니 437%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알아봤다면은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알트코인이죠. 지금은 많이 부진해졌지만 이때 가장 부각받았던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구간 동안에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을 때 5,4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 시그널을 다 확인하고 늦게 들어갔더니 1,400%가량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늘 강조드립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자의 방향성, 관점에 따라서 전략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바이더딥 구간에서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매집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결론적으로 돌파 매수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에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등락들을 통해서 단기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결국은 내가 언제 사서 최종적으로 언제 매도를 했는지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부대끼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당시 상황 혹은 2021년에 중국이 채굴 금지를 했던 그 상황, 그때 어떤 충격적인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내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발 이슈에 의해서 하락장을 경험하신 우리 크롱님들은요, 백신을 맞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백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강력한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억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이 백신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등하는 코인을 올라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암호화폐 투자로 충분히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의 하락장과 변동성이 무섭다,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 돈이 마이너스 30%, 50% 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 충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지, 언제 사고 언제 사지 말았어야 했는지, 언제 팔았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에 새기고 투자 원칙으로 만들어서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의 투자 바이블로서 가져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긴 관점으로 보시면은 대세 상승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대응 전략 잘 가져가시면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